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주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는 금리 이야기 같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리랑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정말 머리 아픈 얘기죠. 네. 요즘 또 금리 워낙 많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그 금리하고 주식은, 금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네, 작년엔 좀 예외였지만.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거는 사실 기업이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 이럴 때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괜찮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만 놓고 봤을 때,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빠졌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차분히 오를 때는 오히려 경기 호황기다. 주식, 그렇죠. 부동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동안 그래요. 예. 근데 작년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금리 인상을 그 미국 연준이 너무 급하게 한 거죠. 근데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막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물가. 예.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뭐 몇 차례 하면서 지금 고금리 상태로 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4번인가 5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4.5까지 올렸죠. 한국은 3.25까지 올렸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죠.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시장에 좀 뭐 약간 추억 같은 얘기인데, 지난 얘기인데 네. 아름다운 얘기가 암호화폐, 메타버스, 뭐 이런 청사진, 그러니까 성장과 관련된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꿈 같은 얘기들 많이 떠들었죠. 지금 보면 약간 꿈 같은 얘기인데, 악몽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럴싸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자금과 이제 주식에 이제 약간의 버블이 생겼던 거죠. 그게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잖아요. 타인 자본으로 움직이는 회사들. 결국은 타인 자본이라는 거는 뭐 기업이 대출을 했든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든 이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버티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 고금리로 갈수록.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다우존스가 있으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왜냐면 진짜 많이 빠졌죠. 그렇죠. 나스닥이 작년에 3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성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업일수록 너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면서 얘들은 타인 자본 가지고 조달해서 먹고 살았는데 생존이 위험한 정도의 지금 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구간이 됐다. 그래서 주식과의 관계는 지금 금리가 지금 고금리로 갈수록 이런 이제 타인 자본으로 많이 굴러가는 기업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뭐 이거는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은 고금리가 그래도 지속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나스닥에서 기술주 중에서도 이 타인 자본이 큰 이런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잘 분산된 그 S&P 500이나 다우존스 이런 쪽이 조금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고용지표, 뭐 물가지표 등 금리와 같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그 이유가, 그리고 이런 이유를, 우리 이런 지표들을 또 왜 같이 또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 물가하고 고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모든 중앙은행이 공통적인, 그냥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네, 요거 두 개 플러스 이제 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고가 너무 쉽잖아요. You fired 하면 바로 해고되는 나라라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봤더니 그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을 하는 거죠. 예, 10%가 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너무 잘 어려우니까 10% 넘게 됐던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로금리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실업률을 급하게 잡은 거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낮은 이 금리에 그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 코로나 때 돈을 풀면서 미국은 뭐 그냥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냥 뿌렸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돈을 막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잘 복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잡마켓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 기준 3.7%입니다. 3.7%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은 최저치예요, 최저치. 예, 실업률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딴 애들이 안 좋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 좋지, 그렇죠. 한국이 안 좋지. 지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은,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월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12월 그때 말에 얘기한 건 서비스 그 물가가 안 떨어진다.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물가하고 고용인데 고용이 실업률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실업률이 저는 지금 그 제닛 옐런 예전 그 FRB 의장일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5%다. 실업률. 예, 그래서 지금 3.7인데 5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큰 임팩트가 없으면 실업률이 한 5% 가도 돼요. 이게 침체가 아닙니다. 침체가 아니고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실업률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결국은 그 데이터 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물가와 실업률, 예, 둘 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서비스 물가, 고용과 관련된 물가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것도요, 그 연준에서도 조차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경제가 좋고 중요한 거, 세계 기초통화국이고 해외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실업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내심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 이 밑에 멕시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이민 정책을 막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임금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좀 요인들이 복합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용 쪽에서 미국이 너무 고용이 좋은 게 지금 주식 시장에는 좀 악재다. 뭐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